애비 없이 자라니 교육 수준이 원. 남자가 술 한잔 할 줄도 모르나? 이제 됐습니다. 부회장, 지금 올라오세요. 7번 룸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물벼락을 맞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꺼낸 전화 한 통.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호텔 입구에 검은 벤츠 열대가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의 경호원이 룸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웃으며 물을 뿌리던 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압이 없다고 비웃고 공장에서 굴으라던 그 입이 이제는 바들바들 떨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과연 평범한 과부로 보였던 이 여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해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 낡은 흰색 국산차 한 대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 녹이 슬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뒷범퍼는 어디선가 긁힌 흔적이 덧칠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청년 강지우는 28배 나이답지 않게 차분한 표정으로 핸들을 쥐고 있었어요. 그의 양복은 옷깃이 약간 해져 있었고 구두는 닦아도 광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 강민영이 시장에서 3만 원에 산 듯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신호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영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낡은 옷차림과는 달리 어딘가 단단하고 예리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칼날처럼요. 지훈아. 민영의 목소리가 차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다.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람의 그릇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남이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 민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면서도 단호한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를 참고 있어서였을까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낡은 국산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훈은 3달 전만 해도 평범한 연애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박수아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밝은 웃음에 마음을 빼앗겼었죠. 수아는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었지만 티내지 않고 소탈하게 지냈고 지훈 역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회사 앞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고 퇴근 후엔 한강 둔치를 걸으며 소박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자. 투룸이면 충분해.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우리 함께 천천히 만들어가자. 하지만 프러포즈를 하고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힌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아버지 박상추는 지훈의 직장과 집안 배경을 캐묻기 시작했고 수아 역시 예전과 달리 지훈에게 묘한 기대감 섞인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오빠, 우리 아버지 회사 대건 정밀 알지? 요즘 JS 그룹이랑 하청 계약 따려고 준비 중이래.
오빠도 나중에 우리 회사 와서 일하면 좋겠다. 오빠 거기 있으면 미래가 없잖아.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지훈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말 잘 듣는 남편이 되기를 여기고 있었던 걸까요? 민영은 아들의 고민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안했죠. 지훈아, 오늘 상견례에 우리 이렇게 입고 가자. 낡은 옷, 낡은 차.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차는 이제 호텔 입구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오다가 낡은 차를 보고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훈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어머니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민영이 천천히 내리며 호텔 정문을 바라봤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민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아들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했습니다. 호텔 로비의 공기는 은은한 장미향이 감돌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스한 황금빛을 뿌리며 대리석 바닥 위로 반짝이고 있었죠. 지훈과 민영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슬쩍슬쩍 두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속삭이는 것처럼요. 민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시장표 원피스 자락이 걸음에 맞춰 살랑거렸죠. 저기, 지훈이 작게 말하며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박상춘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여인, 임선자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친 채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박상춘의 시선이 지훈과 민영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해진 양복깃, 낡은 구두, 시장표 원피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의아함이었다가 곧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오셨어요? 박상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반갑지만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민영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상춘은 민영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가 바로 놓아버렸어요. 마치 뭔가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양손가락을 슬쩍 털어내듯이요. 아, 네. 저는 박상춘입니다. 대건 정밀 대표고요. 그가 명함을 꺼내 민영에게 건넸습니다. 민영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지만 박상춘은 민영에게서 명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 명함 안 가지고 오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요즘 명함 잘 안 쓰시죠? 임선자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이 옷 좀 사드려야겠네.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지훈의 귓가가 붉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지훈이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박상춘은 지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악수가 아니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지훈의 손을 꽉 쥐었다가 툭 던지듯 놓아버렸죠. 아, 그래요. 우리 수아가 좋다는 친구.
근데 회사는 어디 다닌다고 했죠? 저 JS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JS? 거기 평사원이라며? 연봉이 얼마나 돼요? 박상춘의 질문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에이,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렇죠 뭐. 3천? 4천? 에이, 많아봤자 그 정도겠지. 박상춘이 허허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탁탁 쳤습니다. 손에 실린 힘이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민영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 룸으로 올라갈까요? 7층 VIP 룸 예약해놨어요. 박상춘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박상춘 부부가 먼저 타고 지훈과 민영이 그 뒤를 따랐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박상춘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만이 똑, 똑, 똑 규칙적으로 울렸죠. 7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며 화려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7층 복도의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발밑에 융단이 발소리를 삼켜버릴 만큼 두툼했고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금빛 액자 속에 걸려 있었죠. 박상춘이 당당한 걸음으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의 구두 뒷굽이 융단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이곳의 주인이라도 된 양말이죠. 여기입니다. 7번 룸. 박상춘이 문패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중후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죠. 은빛 수저와 포크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크리스탈 물잔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때요? 전망 좋죠? 박상춘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창가 쪽 상석에 털썩 앉았습니다. 임선자도 남편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앉으세요. 박상춘이 턱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손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민영이 조용히 앉자 지훈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죠.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박상춘이 배를 눌렀어요. 곧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가 공손하게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네. 메뉴판 좀 주세요. 박상춘이 메뉴판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렸어요. 우리는 코스어로 하죠. 여보, 당신도 A 괜찮지? 그럼요. 오늘 특별한 날인데. 임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상춘이 메뉴판을 덮으며 웨이터를 쳐다봤어요. 코스 A 2개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공책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상춘이 슬쩍 민영 쪽을 보며 말했죠. 사돈 어른은 뭐 드실래요? 민영이 조용히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코스 어는 1인당 3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단품으로 괜찮습니다. 민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상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뭐, 이런데 자주 안 오시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해합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저기 있는 파스타 단품이랑 샐러드 하나 주세요. 사돈 어른 드시라고요.
저도 같은 걸로요. 지훈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박상춘이 지훈을 빤히 쳐다봤어요. 웨이터가 민망한 표정으로 주문을 받아 적었어요. 파스타 단품 2개, 샐러드 하나 추가입니다. 네, 그리고요. 박상춘이 손가락으로 톡톡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이런 데서 식사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쏘는 겁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민영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어서였을까요? 웨이터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룸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상춘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호텔 물도 다르죠? 정수 시스템이 프랑스 거라던데. 임선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프랑스 출장 갔을 때 마셨던 그 물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맞다. 그때 샹젤리제 거리에서 쇼핑하고 호텔 돌아와서 마신 물 말이지? 어머, 맞아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자연스러운 듯 보였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자랑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명품 쇼핑, 고급 호텔. 그 모든 단어들이 칼날처럼 민영과 지훈을 향해 날아왔어요. 지훈은 가만히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잔을 집으려다가 멈췄죠. 왠지 그 물조차 함부로 마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민영이 조용히 손을 뻗어 지훈의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박상춘이 몸을 뒤로 젖히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나저나 지훈 씨 JS 계열사라고 했죠? 네. 거기 월급이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다던데. 지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거든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박상춘이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4천 정도 되나요? 지훈이 작게 대답했어요. 박상춘이 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천? 요즘 4천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수아 용돈이 한 달에 500인데. 임선자가 거들었죠. 그러니까요. 지훈 씨, 결혼하면 생활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열심히 벌겠습니다. 열심히요? 박상춘이 테이블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열심히 해봤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박상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제가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일견 호의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지훈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상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있구만.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민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저희 아이가 자기 일을 좋아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상춘이 민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웨이터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화려한 은쟁반 위에 정갈하게 담긴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춘과 임선자 앞에는 전체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풀코스가 차례로 세팅되었어요. 반면 민영과 지훈 앞에는 소박한 파스타 접시와 작은 샐러드 한 접시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웨이터가 나가고 다시 문이 닫혔죠. 네 사람의 테이블 위에는 극명한 차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상춘이 나이프를 들어 스테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칼이 고기를 자를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니까. 그 말에는 시혜를 베푼다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영은 포크를 들어 파스타를 조용히 말아 올렸어요. 지훈도 어머니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상춘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이 집 스테이크는 먹을 만하네. 테이블 위에는 거의 비워진 접시들과 빈 샐러드 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영과 지훈 앞에 파스타 접시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음식을 다 먹었지만 배가 부른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뭔가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눌려 있었거든요. 박상춘이 배를 눌렀습니다. 곧 웨이터가 들어와 접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쨍그랑 쨍그랑 울렸습니다. 저기요, 양주 한 병이랑 글라스 4개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대답하고 나갔어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며 묵직한 양주병과 투명한 글라스가 은쟁반에 담겨 들어왔습니다. 박상춘이 양주병을 집어들었어요. 호박색 액체가 병 속에서 찰랑거렸습니다. 박상춘이 글라스 4개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술이 글라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렸어요.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어요. 박상춘이 글라스를 하나 집어 민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돈어른, 한잔하시죠. 민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못합니다. 에이, 상견례 자리인데. 가볍게 한 잔 정도는 괜찮죠. 박상춘이 다시 한번 글라스를 밀었습니다. 민영은 손을 내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체질적으로 안 됩니다. 박상춘의 얼굴에 미세한 불쾌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으로 덮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지훈 씨는 마셔야죠? 박상춘이 지훈 앞으로 글라스를 밀었어요. 호박빛 술이 글라스 속에서 출렁였습니다. 지훈이 글라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어요. 저도 술을 잘 못합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상춘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남자가 술을 못해?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임선자가 가만히 지훈을 쳐다봤어요. 눈빛에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나? 남자가 술도 못 마시고. 박상춘이 혀를 차며 글라스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글라스를 집어들어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 하고 울렸습니다. 후. 박상춘이 글라스를 탁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었어요. 술 냄새가 테이블 너머로 퍼졌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박상춘이 민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민영이 조용히 박상춘을 바라봤어요. 지훈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십니까?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민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찍이 사별했습니다. 민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박상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말은 놀란 척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냉소가 담겨 있었어요.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지훈이가 5살 때였습니다. 민영이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박상춘이 팔짱을 끼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아, 그럼 혼자 키우신 거네요? 네. 힘드셨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동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임선자가 민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중얼거렸어요. 박상춘이 다시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근데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식당? 아, 종업원? 네. 힘들었겠네요. 박상춘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의 턱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말입니다. 사돈어른. 박상춘이 술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워야 할 게 많거든요. 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어요. 박상춘이 지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상춘이 다시 술을 들이키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남자가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라도 배우던가 지금. 탁! 박상춘이 글라스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민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지훈이 주먹을 더 세게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 좀 조심하시죠. 지훈이 겨우 짜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참느라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박상춘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조심?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사실을 말한 건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훌륭하게? 술 한 잔 못 마시는 게 훌륭한 거야? 박상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자가 술 못 마시고 가난하고 변변한 대학도 못 나오고 이게 훌륭한 교육이야? 임선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교육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욕먹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민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를 참고 있어서였을까요? 박상춘이 다시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뭐. 우리 수아가 지훈 씨 걷어주겠다는데. 걷어준다. 그 단어가 지훈의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물건을 주워가는 것처럼 들렸어요.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들어 박상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제 아이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민영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가난해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배웠습니다. 박상춘이 코웃음을 쳤어요. 도리로 밥 먹고 살아요? 적어도 남을 무시하지 않는 법은 배웠습니다. 민영의 말에 박상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박상춘이 술잔을 손에 쥔 채 민영을 노려봤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무시한다는 거야?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닥쳐. 박상춘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룸 안이 얼어붙었어요. 박상춘이 이미 술에 취한 듯 술잔을 꽉 쥐고 민영을 쏘아봤습니다. 과부 주제에 어디서 말댔구야? 내가 참아주니까 만만해 보여?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 말이 민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민영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아막았어요. 지훈아, 앉아.
민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몸으로 다시 앉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요. 박상춘이 술을 또 한 잔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려 하나 모르겠네. 임선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민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지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참아라, 조금만 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리며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이힐이 융단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요. 밝은 목소리가 긴장감 가득한 룸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박수하였습니다. 27의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팔찌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죠. 지훈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요. 수아가 지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머, 오빠. 얼굴이 왜 이래? 수아가 지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가벼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지훈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아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춘이 딸을 보며 활짝 웃었어요. 우리 딸 회의 끝났어? 응, 이제 끝났어.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수아가 테이블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임선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좀 무섭지?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말은 지훈을 위로하는 듯 했지만 그 어조는 어딘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묻어났어요. 민영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박상춘이 딸에게 말했죠. 수아야, 너도 한잔해. 응. 수아가 아버지가 따라준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을 보며 물었어요. 오빠는 안 마셔? 나는 못 마셔. 지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미세한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주는 건데 한 잔 먹지. 미안해. 괜찮아. 수아가 짧게 대답하고는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아빠, 오빠 술 못 마시는 거 괜찮지? 박상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자가 술도 못 마시는데. 수아가 지훈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오빠, 앞으로 연습 좀 해야겠네. 우리 아빠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술은 기본이거든.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수아야, 나는 내 아버지 회사로 갈 생각 없어. 왜? 좋은 기회인데.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수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현실을 좀 봐. 지금 오빠 월급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영은 여전히 말없이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아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오빠는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일만 하면 된다고? 응. 오빠는 착하잖아. 착한 남자가 필요해.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수아가 민영을 돌아봤어요. 네, 어머님. 우리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민영의 질문이 룸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수아가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오빠 좋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춘이 끼어들었죠. 사랑이고 뭐고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돈어른. 민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상춘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가죽 의자가 삐걱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상춘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칙 하고 날카롭게 퍼졌어요. 가방 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꺼내졌습니다. 흰 종이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죠. 박상춘이 서류를 지훈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굵은 글씨로 혼전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조용한 룸 안에 울렸어요. 지훈의 눈이 첫 페이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을강지훈은 결혼 후 갑박상춘이 지정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며 을은 갑의 회사 업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며 을은 배우자 박수아의 재산 관리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문장들이 마치 올가미처럼 지훈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민영이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죠. 박상춘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확실하게 해두자는 거죠.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을은 결혼 후 갑의 회사 공장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한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지훈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상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건데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죠. 이건 조건이 아니라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임선자가 거들었어요. 지훈 씨,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월급도 지금보다 나을 테고. 수아가 지훈의 팔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이건 좀. 오빠, 그냥 사인하면 되잖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말이 지훈의 귀에 박혔어요. 자신의 인생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별거 아니라니요. 박상춘이 펜을 꺼내 지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사인만 하세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펜 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어요. 지훈은 펜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죠. 마치 독사를 만진 것처럼 손이 떨렸거든요. 박상춘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지훈이 겨우 말했어요. 박상춘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일방적? 지금 당신 처지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회사 공장에서 밤낮으로 굴을 준비나 해. 그게 당신한테 맞는 자리야.
박상춘의 말이 채찍처럼 지훈을 후려쳤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영이 조용히 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붉어져 나왔습니다. 수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그냥 해. 차갑게 식은 손길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죠. 지훈의 심장이 쿵, 쿵,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울렸어요. 펜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가는 열쇠처럼 차갑게 반짝이며요. 박상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봐요, 강지훈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수아 만난 게 천운이야. 알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박상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갑고 단호하게. 지훈아. 민영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인하지 마라. 룸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영의 말이 룸안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빗방울처럼 공기를 적시며요. 박상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가의 핏줄이 파랗게 붉어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마치 천둥이 울리기 직전의 침묵처럼 위협적이었죠. 민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박상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런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민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습니다. 박상춘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겁니까? 호의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민영의 대답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임선자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민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민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룸안을 가로질렀어요. 그 순간 박상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왔는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상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끼익하고 날카롭게 울렸죠. 지훈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민영이 손을 뻗어 지훈을 막았어요. 앉아있어, 지훈아. 민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박상춘이 민영 쪽으로 다가왔어요. 구두 소리가 융단을 밟으며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민영을 덮었죠. 어디 과부 주제에 사장님 말씀에 토를 달아? 박상춘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에서 나온 술 냄새가 민영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민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든 아니든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박상춘을 마주했어요. 박상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차가운 물이 글라스 속에서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물잔을 향해 뻗어졌죠.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를 움켜쥐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박상춘의 팔이 크게 휘둘러졌어요. 찰싹 물이 민영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공중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다가 민영의 이마와 뺨을 적셨어요.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져 옷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원피스 깃이 순식간에 젖어 색이 짙어졌죠. 룸 안이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민영은 눈을 감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룸 안에 울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선자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수아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존경하는 어머니가 물벼락을 맞고 있다니요. 민영이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박상춘이 거친 숨을 내쉬며 빈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룸 안에 울렸어요. 감히 어디서 나한테 말댔구야? 내 주제를 알아. 박상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영은 젖은 얼굴로 박상춘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다만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녀의 목소리가 룸 안에 낮게 깔렸어요. 지훈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방울이 뺨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려 연보라색 원피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뚝. 그 소리가 지훈의 귓가에서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분노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지훈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세게요. 눈앞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민영은 여전히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젖은 얼굴로 박상춘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죠. 박상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가 배운 예의냐? 남의 호의를 거절하고 말대꾸를 해? 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융단을 긁는 소리가 길게 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마치 한겨울 호수처럼 투명하면서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박상춘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뭐, 내가 뭐라고? 제 어머니께 당장 사과하십시오. 지훈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의 목소리를 채우고 있었죠. 박상춘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내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말대꾸를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나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 수아를 돌아봤어요. 수아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니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얼른 우리 아버지한테 사과해. 수아의 말이 지훈의 귓가를 때렸어요. 사과?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빨리 사과 안 해? 수아가 지훈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손톱이 지훈의 팔뚝에 파고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결혼 없어. 수아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최후 통첩을 하는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철컥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랑이 깨지는 소리였을까요?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을까요? 수아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내 어머니가 물벼락을 맞았어.
그건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서 그런 거잖아. 수아가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민영을 향한 동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죠. 지훈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임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훈 씨. 어서 사과하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데요. 그녀의 말투에는 민영을 향한 어떤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수아의 손을 뿌리쳤어요. 놓아. 오빠. 놓으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훈이 민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젖은 옷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상춘이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감동적인 모자 상봉이냐?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수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아야, 넌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지훈의 질문이 조용히 퍼졌어요.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쉽지 않았죠.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민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는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손수건이 펼쳐지며 희고 작은 천 조각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민영이 손수건을 뺨에 가져다 댔어요. 물기가 천에 스며들며 축축하게 젖어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쓱쓱. 손수건이 이마를 지나 뺨을 타고 턱 끝까지 내려갔죠. 원피스 깃에 맺힌 물방울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천천히 정갈하게 이루어졌어요. 마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닦아내는 모습이 눈에 박혔거든요. 루마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민영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소리만이 고요 속에서 울렸습니다. 박상춘도 임선자도 수아도 아무 말이 없었죠. 마치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듯 했습니다. 민영이 손수건을 천천히 접었어요. 축축하게 젖은 천이 네모나게 개지며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속에 조용히 넣었죠. 그녀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침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훈아. 민영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가을 저녁 바람처럼 잔잔하지만 선명하게 룸 안을 채웠어요. 네, 어머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죠. 민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애비 없이 자라니 교육 수준이 원. 분이 안 풀린 박상춘을 보며 민영은 무언가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부회장. 지금 올라오세요. 7번 룸입니다. 누가 온다는 거야? 박상춘이 소리쳤습니다.
민영은 대답 대신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임선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뭐야? 네가 회장이라도 돼? 누구 부른다고 저렇게 허세를 부려? 수아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오빠네 집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있어?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지. 비웃음이 룸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묘하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룸 안의 벽식의 초침이 째깍, 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영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지훈도 어머니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박상춘이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웅. 낮게 깔리는 엔진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통유리 너머로 호텔 입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입구 도로에 검은색 차량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검은색이었고 번호판조차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었죠.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차량들이 호텔 입구 앞에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이 일제히 켜졌어요. 깜빡깜빡. 붉은 불빛이 밤 공기 속에서 리듬을 타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요. 박상춘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창가로 다가왔어요. 뭐야, 저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선자와 수아도 창가로 몰려들었죠. 네 사람의 시선이 모두 창 아래로 향했습니다. 검은 차량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5대, 6대, 7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를 가득 메운 검은 행렬이 마치 용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10대가 넘어.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차량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렸어요. 모두 같은 옷차림이었고 움직임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죠. 그들이 차량 문을 닫는 소리가 탁, 탁, 탁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호텔 정문이 활짝 열렸어요. 로비 안에서 직원들이 일렬로 나왔습니다.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앞에 섰고 그 뒤로 프런트 직원, 벨보이, 웨이터들이 줄지어 섰어요.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상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저 사람들 누구야? 하지만 박상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마치 행진하는 군인들처럼 박자가 일치했어요.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정확하게 숙인 자세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민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침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민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다만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그 눈빛에 서려 있었죠. 박상춘이 황급히 민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들 당신이 부른 거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죠.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복도에서 울렸어요. 띵! 누군가 7층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 걸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룸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상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임선자가 남편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영이 천천히 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낡은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자세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끽!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섰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조차 무의미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모두 같은 검은 정장에 같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표정조차 하나같이 엄숙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융단을 밟으며 낮게 울렸어요. 룸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박상춘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임선자는 남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고 수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 양옆으로 갈라서며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최진혁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융단을 밟으며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딱딱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그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최진혁이 민영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민영 앞 3걸음 거리에서 그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90도로 정확하게 꺾인 각도였어요. 회장님, 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경건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룸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박상춘의 귀에 박혔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박상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민영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낡은 원피스를 입은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당당했죠. 최진혁이 허리를 펴며 민영을 바라봤어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박상춘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휘청하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융단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죠. 이럴 수가. 박상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선자도 남편을 따라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옆모습이 이렇게 당당해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민영이 천천히 최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회장.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최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직무입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20명의 검은 정장이 동시에 90도로 꺾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박상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영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영은 박상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어요. 다만 차갑고 냉정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민영의 질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박상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상춘이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융단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거만하게 지훈과 민영을 내려다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춘의 이마가 융단을 반복해서 찧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룸 안에 울렸어요. 임선자도 황급히 남편 옆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눈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벽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오, 오빠. 수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수아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영은 무릎 꿇은 박상춘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만이 있었죠. 사돈어른. 민영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박상춘이 고개를 들어 민영을 올려다봤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물을 뿌리셨죠. 민영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어요. 박상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비 없이 자라서 교육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민영의 말이 하나하나 박상춘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건 제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공장에서 밤낮으로 구르라고 하셨죠. 민영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박상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영이 천천히 최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부회장? 네, 회장님. 최진혁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민영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대건 정밀과의 모든 하청 계약을 파기하십시오. 그 말이 룸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상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 회사가 파산하겠죠. 민영의 말이 칼날처럼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박상춘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대건 정밀은 JS그룹의 하청으로 살아가는 회사였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JS그룹에서 나왔어요. 그 계약이 끊기는 순간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제발 그것만은. 박상춘이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민영의 말이 최종 선고였습니다. 최진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 대건 정밀과의 모든 계약 즉시 파기 진행. 위약금 조항 확인 후 청구하십시오. 짧고 명확한 지시였어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박상춘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선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아, 우리 회사. 수아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혀 버렸으니까요. 민영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자, 지훈아. 네, 어머니. 지훈이 어머니의 팔을 가만히 잡아들였어요.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길을 열어주었어요. 민영과 지훈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음은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최진혁과 경호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융단을 밟으며 조용히 울렸죠. 문을 나서는 순간 민영이 잠시 멈춰 섰어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룸 안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박상춘 가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미소였어요. 사람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생각될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민영의 마지막 말이 룸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호텔 로비의 모든 직원이 일렬로 서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지배인의 공손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지훈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었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호텔 입구에는 검은 벤츠들이 여전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맨 앞에는 다른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우아하고 위험 있는 그 차는 마치 왕의 마차처럼 빛나고 있었죠. 기사가 황급히 내려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영이 천천히 차에 올랐어요. 지훈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 안았어요. 차 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죠. 민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7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 저 안에서는 아직도 박상춘 가족이 무너진 채 앉아 있을 거예요.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영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민영의 손이 지훈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어머니, 고생 많았어. 민영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검은 벤츠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켜고 뒤를 따랐어요. 마치 왕의 행렬처럼 위험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이 서울 밤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민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구나. 롤스로이스가 호텔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검은 행렬이 줄지어 따라왔어요. 밤하늘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차가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